뭐야 이거? 아게, 살려주세요. 시신부터 치워라. 김정은 동지께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저는 김정은을 5m 거리에서 지키던 호위 부경호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새로 지은 공장을 방문하기 1시간 전, 그 공장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작업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깔려 죽고 피와 먼지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죠. 그때 위에서 떨어진 첫 지시는 이거였습니다. 시신부터 치워라. 김정은 동지께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상자보다 카메라 각도부터 걱정했습니다. 피 묻은 바닥을 천으로 덮고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위에 꽃과 현수막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김정은이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사람 대신 화면을 지키는 군인으로 살지는 않겠다고요.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깊은 북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안남도 평성시 대동강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 강물 흐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름이면 친구들과 강가에서 물장구 치며 놀았고 학교 가는 흙길에는 아카시아 꽃향기가 가득했지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싸우시다 다리에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뚝이며 사셨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건 당연한 일이라고만 하셨죠.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협동농장에 나가시고 저녁 늦게 돌아오셔서도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항상 아프다고 하셨지요. 저보다 3살 위인 누나는 22의 함흥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 집에 남은 건 저 하나뿐이었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우야, 너만은 우리처럼 살지 마라. 너만은 꼭 출세해야 한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20살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 저는 체격도 좋고 사격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부대에서 훈련받는 게 재미있었고 상관들도 저를 좋게 봐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호위 사령부에서 선발 시험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최정예 부대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체력 검사는 기본이고 사격은 백발백중이어야 했죠.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신원 조사였습니다. 3대가 모두 깨끗해야 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전쟁 참전 용사였고 대대로 당에 충성한 집안이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이런 영광은 처음이야. 성우야,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는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조심히 자라거라 하셨죠.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바로 이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호위 사령부에 배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김정은 원수님의 근접 경호조에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원수님께서 행사장에 가실 때 불과 5m 거리에서 경호하는 임무였습니다. 열병식 때는 원수님 뒤에 서서 주변을 경계했고 공장 시찰 때는 동선을 미리 점검했죠. 처음 원수님을 가까이서 뵀을 때의 그 떨림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분을 눈앞에서 보다니 제 또래 남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남자로서 최고의 출세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밤마다 부대 침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이제 제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거라고요. 언젠가 부모님을 평양에 모셔와 좋은 아파트에서 편히 모시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나중에는 제게 가장 큰 지옥이 될 줄은요. 호위부에 들어가기 전 저는 텔레비전으로 원수님을 봤습니다.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악수하시고 어린이들을 안아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었죠.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늘 따라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원수님은 인민을 위하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달랐습니다. 아니, 너무 달랐습니다. 어느 날 공장 시찰이 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는 동선을 점검하고 주변을 경계했죠. 공장 지배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님이 도착하신 후 생산량 보고를 듣다가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뭐야? 계획도 제대로 못 지키는 놈이 지배인을 하고 있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부드러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배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50이 넘은 사람이 수십 명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원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지배인은 즉각 당 비서로 강등됐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 원수님 기분 하나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원수님 기분이 좋으시면 별것 아닌 사람도 칭찬받고 승진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호되게 야단맞고 쫓겨나는 걸 봤죠. 텔레비전 화면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런 건가? 6.25 전쟁 때는 들리는 얘기로는 다들 목숨 걸고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료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울고 상관이 부하를 아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이 모습은 뭡니까? 한 사람의 기분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운명이 좌우되는 세상. 충성해도 언제 찍힐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원수님도 힘드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부모님께는 큰 자랑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원수님 경호를 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뿌듯해 하셨습니까? 하지만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경호를 서면 설수록, 원수님을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나라가 아니라 저 사람의 기분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하지만 한 번 생긴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금이 간 유리컵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언젠가는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절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요. 그분들은 평생 당을 믿고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요. 그날도 평범한 경호 임무였습니다. 원수님께서 새로 완공된 살림집 건설 현장에 가신다고 해서 우리 경호조는 미리 동선을 점검했죠. 제 옆에서 함께 일하던 최성철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28살.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원수님이 지나가실 복도 한쪽에 청소 도구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성철이가 사전 점검을 할 때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원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지만 수행하던 당 간부 하나가 그걸 봤습니다. 어느 새끼가 경호 점검을 이따위로 했어. 행사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후 성철이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추가 보고가 있으니 보위부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성철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형님, 저 큰일 났나 봅니다. 저는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아니야. 큰일 아니야. 그냥 경위 조사하는 거겠지. 실수 인정하고 반성문 쓰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성철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성철이 침상을 봤습니다. 이불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고 사물함에 붙어 있던
이름표까지 떼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소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무 최성철은 어디 갔습니까? 소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름은 우리 부대에 없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성철이 얘기를 하지 않았죠. 부대 안에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조사받다가 뭔가 자백했다더라. 집안까지 조사 들어갔다더라. 아버지가 월남한 사람이었다더라.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면 안 됐습니다. 밤에 침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성철이는 충성스러운 동무였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했고 임무도 성실하게 수행했죠. 그런데 청소 도구 하나 못 본 것 때문에 이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성철이지만 내일은 접니다. 모레는 다른 누군가고요. 더 무서운 건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아버지, 연로하신 어머니, 제가 문제가 생기면 두 분도 조사받으실 겁니다.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온갖 의심을 받으실 거란 말입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다리를 잃으면서까지 싸운 게 뭡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인민을 지키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충성해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까이 있을수록 더 위험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웃집 아들도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 간부였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온 가족이 산골로 추방됐다더군요. 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철이 빈 침상이 자꾸만 눈에 발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 침상도 저렇게 비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나라에서는 충성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길이 부모님께 영광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5월 원수님께서 새로 완공된 주택단지 준공식에 오신다는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공사는 석 달 만에 끝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6개월 계획이었는데 당에서 빨리 완공하라고 독촉했다더군요. 노동자들은 밤낮으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경호조는 행사 2시간 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6층짜리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고 앞마당에는 꽃다발과 현수막이 준비돼 있었죠. 노동자들은 새 옷을 입고 원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코니 난간까지 와르르 떨어져 내렸죠. 그 밑에서 마지막 손질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깔렸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했고 피가 보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잔해 밑에서 한 남자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콘크리트에 깔려 있었죠. 다른 곳에서는 이미 숨진 사람도 보였습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전기에서 상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원수님, 도착 1시간 남았다. 현장 즉시 정리하라. 사고 사실 절대 보고하지 마라. 사진 찍는 놈 있으면 당장 잡아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먼저 할 일이 현장 정리라고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다친 사람들을 급히 트럭에 실어 후문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미 숨진 사람들은 차마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근처 창고로 옮겼습니다. 피 묻은 바닥은 천으로 닦고 흙을 뿌려 덮었습니다. 무너진 외벽 앞에는 급히 현수막을 쳐서 가렸습니다. 그 모든 게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1시간 후 원수님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방금까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던 자리에 이제는 웃는 노동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습을 열심히 찍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보다 화면이 먼저구나.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김정은 화면을 지키는 도구였구나. 6.25 전쟁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우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울고 시신이라도 고향에 보내주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거고요. 집에서는 저녁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죽음은 원수님 사진 한 장보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잔해 밑에 깔렸던 사람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 묻은 바닥을 천으로 덮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이 일을 한다면 평생 이런 거짓말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요. 다음에는 또 누구의 시신을 숨겨야 할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진실을 덮어야 할까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으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려 하신 아버지. 그분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는 오늘 사람들 시신을 숨기는 일을 했습니다. 원수님 화면을 위해서요. 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이대로 살다간 나도 누군가의 시신을 평생 숨기다 죽겠구나. 그것이 제 탈북을 결심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경호원이었지만 머릿속으로는 탈출 계획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배운 모든 기술을 이제는 김정은으로부터 도망가는 데 쓰려고 했으니까요. 호위부에서 배운 걸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원수님 이동 동선 짜는 법, 검문소가 느슨해지는 시간대, CCTV 사각지대, 신분 위조 패턴. 저는 전국 어디에 무슨 검문소가 있는지, 어느 지역 보위부가 삼엄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은 시찰 경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안전해 보이는 내부 이동 경로로 위장해서 하자. 이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었습니다. 밤마다 침상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68이셨고 다리까지 불편하셨죠. 어머니도 65세 허리가 안 좋으셨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중국 땅에서 숨어 다니는 건 젊은 사람도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호위부 출신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저를 1순위로 찾을 겁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움직이다 잡히면 두 분까지 위험해집니다. 아니, 제가 탈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은 조사받으실 겁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혼자 가야 한다는 거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불효자식이 되는 건가?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아버지가 절뚝거리며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던 모습,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하러 가시던 어머니 뒷모습, 성우야, 너만은 출세해야 한다던 아버지 말씀. 그분들이 평생 저한테 바란 게 뭡니까? 아들이 잘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저는 부모님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려 합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효도인가?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여기 남으면 뭐가 달라지나? 나도 언젠가 성철이처럼 사라질 수 있고, 그럼 부모님은 더 큰 고통을 받으신다. 차라리 혼자라도 살아남아서 언젠가 부모님을 다시 모실 방법을 찾자.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다시 뵙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부대 이동 명단을 조작하는 법을 익혔고 위조 공문 양식을 외웠습니다. 국경 근처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했죠. 민간인 옷도 한 벌 구해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친한 동료도, 고향 친구도, 심지어 부모님께도 절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알면 끝입니다. 이건 철저히 혼자 준비하는 1인 작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고향 쪽을 바라봤습니다. 평성 방향이었죠. 거기 어딘가에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저녁밥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거나 아니면 벌써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야 합니다. 살아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눈물이 났습니다. 35살 된 군인이, 호위부 경호원이 혼자 침상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2018년 8월, 기회가 왔습니다. 원수님께서 함경북도 청진 지역 시찰을 가신다는 통지가 내려왔죠. 원수님은 헬기와 전용 열차로 이동하시고 경호 인원들은 여러 부대로 나뉘어 후속 이동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공문을 사용했습니다. 박성호, 동무, 함경북도 온성 지역 경비부대로 한시적 전속 배치라는 내용이었죠. 온성은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문서 양식도 완벽했고 도장도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었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평성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200리쯤 떨어진 곳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대동강변 그 작은 마을, 어린 시절 친구들과 물장구 치며 놀던 강가, 아카시아 꽃향기 나던 학교 가는 길, 모든 게 눈에 선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성호가 인사드립니다. 살아생전 다시 뵙겠습니다. 아버지, 다리 아프지 마시고 어머니 허리 아프지 마십시오. 딸 하나 잘 키웠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던 아버지,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하시던 어머니, 제가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군용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제 짐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간인 옷 한 벌, 약간의 돈, 그리고 부모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첫 번째 검문소, 평안북도 경계였습니다. 검문병이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5살 나이에도 손에 땀이 흥건했죠. 통과. 두 번째 검문소, 함경북도 경계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대장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 군복, 제 계급장, 제 신분증,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거짓말은 공문 한 장뿐이었죠. 호위부 동무인가? 고생이 많소. 감사합니다. 동무.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 이제 국경까지 50리도 안 남았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검문병이 제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그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동무. 급한 임무요. 빨리 통과시켜 주시오. 호위부 출신의 권위였을까요? 검문병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통과하시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경호망의 틈으로 내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아이러니했습니다. 김정은을 지키려고 만든 시스템의 약점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온성 근처에 도착한 밤, 저는 움직였습니다. 부대 배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나왔고 어둠 속에서 미리 알아둔 민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군복을 벗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옷을 입고 김정은 5m 거리에 섰었죠. 이 옷 때문에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셨고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옷은 저를 가두는 족쇄였습니다.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인민복이었죠. 군복을 창고 구석에 감춰두고 배낭을 맸습니다. 35살 남자가, 호위부 경호원이 이제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평성에서도 이런 밤하늘을 봤었죠. 부모님도 지금 이 별을 보고 계실까요? 국경까지 10리, 걸어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부모님, 고향,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정은의 그림자에서, 북한의 어둠에서 사라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새로운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강을 건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8월인데도 물이 차가웠고 35살 몸은 젊은 시절만큼 가볍지 않았죠. 군대에서 단련은 됐지만 추위와 공포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순찰대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물속에 얼굴을 담그고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중국 쪽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탈북자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셨죠. 아이고, 또 왔구만. 들어오소, 빨리. 할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들여주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밥 한 그릇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갈라져 사니 원. 우리 아버지도 북에서 오셨다가 6.25 때 헤어지신 후로 소식도 모르고. 할머니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단이 얼마나 많은 가족을 갈라놨습니까? 제 부모님도 이 할머니도 모두 그 아픔을 안고 사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 집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탈북자 브로커였죠. 당신, 호위부 출신이라며?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북한에서 1순위 수배령이 떨어졌다더군요. 김정은 근접 경호원 출신 반역자라고요.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머리에 현상금이 걸렸어. 북한에 팔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아니면 당신이 아는 정보를 우리한테 팔거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 경호 시스템 정보 일부를 넘겨줬습니다. 동선 패턴, 검문소 위치, 내부 통신 방식. 다 얘기할 순 없었지만 제 목숨을 지킬 만큼은 줬죠. 나를 팔면 너희도 북한한테 지킨다. 호위부 정보를 넘긴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입 닥치고 사는 게 이익이야. 브로커는 코웃음 쳤지만 저를 놔줬습니다. 협상이 성립한 거죠. 그 후 석 달 동안 저는 중국 여기저기를 떠돌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 농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35살 나이에 하는 일치고는 고됐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허리가 아프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몸이 말을 안 들어도 참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추위와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죠. 언제 북한 사람들이 나타날지, 언제 중국 공안에 잡힐지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붙잡혀서 북으로 끌려가는 꿈, 부모님이 제 때문에 고문당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어느 날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탈북자들을 몰래 도와주는 분이었죠. 조선족 교회를 통해 연결됐습니다. 성호 씨, 한국 가시겠습니까? 한국, 남쪽, 자유. 제가 그토록 바라던 곳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북에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교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건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성호 씨가 살아야 언젠가 통일이 되든 방법이 생기든 그때 부모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죽으면 부모님을 다시 뵐 기회는 영원히 없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 지도에서나 보던 나라들을 거쳐야 한다니 막막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 땅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죠. 중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평성이 있고 우리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조금만 더 버티겠습니다. 살아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떠났습니다. 희망을 향해서, 아니 생존을 향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석 달 만에 저는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죠. 한국 땅, 남쪽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공항에서 나와 서울 거리를 봤을 때의 충격을 뭐라 표현할까요? 밤인데도 온 거리가 환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있더군요. 언제든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북에서는 장마당도 해치면 문 닫는데 말이죠.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과일, 과자. 사람들은 카트에 가득 담아가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하늘 아래 땅인가?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아줌마, 교사 출신, 다른 군인 출신, 나이도, 출신도, 사연도 다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은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라도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북녘에서 온 같은 핏줄입니다. 말투는 조금 다르고 음식 맛도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니까요. 정보기관 조사는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호위부 출신이라는 걸 확인하고 여러 날 동안 질문을 받았죠. 김정은 동선, 경호 시스템, 내부 통신 방식, 제가 아는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 왜 목숨을 걸고 탈북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김정은이 오기 전에 건물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신들을 창고로 옮기고 피 묻은 바닥을 천으로 덮었습니다. 1시간 후 원수님이 오셔서 웃으며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 있으면 평생 사람 대신 거짓말만 지키다 죽겠구나.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됐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 쉬는 삶. 북에서는 꿈도 못 꿀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탈북자 모임에 나갑니다. 먼저 정착한 선배들이 말씀해 주죠. 힘들어도 여기선 노력하면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나중에 오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봅니다. 평성은 어떨까? 우리 동네는 어떨까? 부모님은 건강하실까? 제가 탈북했다는 걸 아실까? 얼마나 놀라고 슬퍼하셨을까? 제 잘못으로 부모님이 고생하실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시길, 건강하시길,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기를. 요즘 저는 탈북자 증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김정은의 민낯, 호위부의 실체, 북한 체제의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은을 향한 총알을 막던 방패였던 제가 이제는 김정은이 만든 거짓과 공포를 드러내는 증인이 됐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북에 계신 분들, 우리 형제입니다. 같은 말 쓰고 같은 피 남은 한민족입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생전 고향 땅을 다시 밟고 부모님 묘소라도 찾고 싶습니다. 같은 탈북자 동무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그리고 북에 계신 부모님께 아들이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매일 두 분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뵐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언젠가 통일이 오고 대동강변 그 작은 마을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